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블로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 블로그 운영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 수익화 방법, 그리고 제가 실제 블로그로 어떻게 수익화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블로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노출을 시키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앞서가지고 간략하게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이 얼어있는 분위기를 녹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최근에 든 생각인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했었는데 이 제가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목표도 10배로 설정하고 행동도 10배로 하라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3년도에 목표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월 순수익을 1,000만 원을 한번 뚫어보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적용하면은 월 1,000만 원이 아니라 월 1억을 벌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월 1억을 벌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무슨 어떻게 월에 1억을 버냐. 근데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월 1억을 벌려면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주말 이런 거 빼고 그냥 한 하루에 3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는구나. 월 1억을 벌려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쪼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 상품이 있으면 한 개만 팔면 되겠네. 30만 원짜리 상품이 있으면 10개 팔면 되겠네. 3만 원짜리 상품이 있으면 100개를 팔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거 어떠세요? 가능할까요? 매우 어렵겠죠. 매우 어려운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월 1억이 아니라 하루에 300만 원을 버는 게 어려울까? 또 꼭 어려울 것 같지만 않다는 생각을 저는 문득 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유튜브에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루에 일일에 예를 들면 8시간을 강의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8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당 참가비 3만 원을 받아요. 3만 원을. 그래서 100명을 모아요. 그러면 하루에 300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에 300만 원 버는 것도 사실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요소가 필요하겠죠. 100명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100명 앞에서 내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약간 소름이 끼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서두에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블로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블로그로 100명 정도의 사람은 모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하루에 8시간 내내,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블로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 근데 참가비는 3만 원이다. 하실 분들은 다 참여 신청하시고 이웃분들한테 다 공유해라.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막 이제 이웃 자기 글 퍼가면서 이제 막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100명 이상의 사람한테 퍼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8시간 강의를 듣는데 3만 원이라고? 그러면 전 100명 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블로그가 있어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또 블로그가 엄청나게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서두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블로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들 블로그를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블로그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블로그라는 게 웹 로그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웹이랑 로그를 합쳐서 블로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웹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 웹이라고 하죠. 로그는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제가 이 사진을 갖다 놓는 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로그포스라는 이 기록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해 일지를 계속 기록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가 그런 거라는 거죠. 기록을 남겨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약이 없어요. 일기도 쓸 수 있고 칼럼도 쓸 수 있고 기사도 쓸 수 있고 개인 출판, 방송, 커뮤니티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그냥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공간 그게 이제 바로 블로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블로그의 장점은 자신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일인 미디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블로그만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들이 특징이 있지만 블로그의 특징은 바로 글이라는 거죠. 글. 블로그는 글을 쓰는 거죠. 유튜브는 영상을 만들잖아요. 유튜브는 영상 위주고요. 인스타는 사진이잖아요. 페이스북도 모든 게 가능하긴 하지만 글도 좀 짧은 글이죠. 글이라고 할지라도 짧은 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로그가 가지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쓰면 사람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글 하나 완성된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기를 쓰더라도 글을 쓰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정보를 어디서 취득을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내가 완성된 글로 뽑아낸다. 이 과정을 겪는 거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고력도 얻어지고요. 논리력도 얻어지고요. 표현력도 얻어지고 기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써야 되니까 트렌드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개인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다른 플랫폼들보다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저도 인스타그램도 해봤고 유튜브도 해봤는데 저는 블로그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가 이렇구나. 블로그라는 게 내가 아무거나 적을 수 있는 플랫폼이구나. 글을 쓰는 플랫폼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블로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 블로그를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크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취미예요. 취미라는 거는 그냥 기록하는 거죠. 기록.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일기죠, 일기. 일기로 한다는 거예요. 일기로.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블로그가 가진 사실 그 근본적인 그 목적과는 좀 다르죠. 기록을 하는 공간인 블로그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그 본질은 아니지만 파생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저는 또 사용을 하긴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은 어제 웰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지금 사무장님도 그런 유형인데 일종의 내가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광고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의 수단으로서 블로그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마중물이라는 관점에서 블로그를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도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디지털 노마드가 이제 유목민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했어야 됐고 그 출발점을 블로그로 잡고 블로그를 키운 다음에 그거에서 파생돼 가지고 다양한 수익화 수단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블로그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블로그를 실패를 하면 앞으로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를 꼭 성공해야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해요. 왜냐면 이게 취미로 운영할 거면은 아마 여기서 취미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취미로 운영하는데 내가 돈을 주고서까지 무슨 블로그를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대부분 이 두 번째 요소를 내가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지?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이런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추구하는 거는 요 수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드포스트다. 애드포스트 수익을 나는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애드포스트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 목적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주로 나의 활동이 어떤 게 돼야 될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수익화 방법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이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이 돈을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한다는 관점을 바라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블로그를 어떤 방법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애드포스트죠. 애드포스트가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애드포스트가 뭔지? 애드포스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글에 들어가 글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맨 밑에 가면은 이렇게 광고가 뜨잖아요. 이 광고가 이렇게 뜹니다. 이 광고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요가 배 강의 클래스 뭐 교대 근무 아침 모닝 등 밋밋이 추월과 함께 만드는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광고로 나오고 있죠. 이거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제가 쓰는 뭐 목표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 목표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라는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 글에는 어떤 광고를 붙여야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 보면은 뭐 변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성장을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미라클 모닝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등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표에 대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내가 좀 평소에 관심 있는 건데 하고 클릭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클릭을 하면 네이버에서 저희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광고를 광고주가 네이버한테 돈을 주고 누군가가 이걸로 검색을 하면 제 광고를 노출시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이 블로그라는 지면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노출시켜 주고 그 대신 여기서 예를 들면 이 광고가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광고가 한번 클릭하면 네이버가 100원을 벌어요. 근데 네이버는 이거를 블로그 자기들이 활용하는 지면이 아니라 이 블로그는 개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네이버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의 소유니까 이 블로거의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이 블로거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일부를. 10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블로거한테 예를 들면 10원 정도를 떼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애드포스트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키워드별로 단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거에 나오는 이 키워드는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100원. 근데 이거는 200원이에요. 이 키워드는 200원짜리 키워드. 그러면 한 번 클릭했을 때 나눠주는 비율이 10%다. 그럼 100원짜리 광고를 누군가 클릭하면은 내가 10원을 버는 거고 200원짜리 광고를 클릭하면 내가 2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200원짜리 광고가 많이 뜰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원짜리 광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내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중점적으로 하려면은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가 많은 주제를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고민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보험, 안보험,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강하고 키워드 단가가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교육 분야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강의 하나 들어도 막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비용이 많은 거, 그리고 뭐 돈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분야들에서 이런 광고 단가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드포스트 광고 단가는 기본적으로 그 뭐 경제 분야라던가 아니면 교육 분야, 그리고 IT 분야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분야의 광고들이 애드포스 단가가 비교적 높은 걸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애드포스트 제가 지금 제 방문자가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어제 방문자가 8,990명이었어요. 블로그에 8,990명이었는데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반응을 해주세요. 네, 제가 어제 8,9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15,000원이었어요. 광고 비용이. 그럼 8,900, 그러면은 9,000명 정도, 1만 명 정도 들어왔을 때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광고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들어오면 10,000원 정도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제가 1월부터 이렇게 제 수익 그래프를 보면은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48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적게 들어올 때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방문자가 이때는 한 4천 명 정도로 떨어졌을 때고 지금은 이제 또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수준에 올랐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 수입원을 애드포스트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1만 명일 때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만에서 3만 명이 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면은 100만 원, 그다음에 3만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애드포스 수익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멀죠. 이게 그 수익화를 애드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겠다라고 하면은 방문자 수가 한 7, 8천 명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10,000원 정도 벌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좀 멀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을 단기간 목적으로 하면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애드포스트 수익을 메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방문자 수를 높여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방문자 수를 높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키워드를 어떻게 적어야 되고, 주제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이 이제 광고 및 제휴 수익인데, 광고 및 제휴 수익은 예를 들면 내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블로그예요. 예를 들면 뭐 강남 맛집 키워드로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강남 맛집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상위 노출, 그러니까 뭐 5위권 안에 들 수 있는 블로그다. 그러면은 이 키워드로 노출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 맛집들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자기네 가게를 홍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고 자기네 상품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내일 배움 카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게 노출되고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가 인플루언서 참여 콘텐츠에서
3위에 노출되고 있죠. 이건 제가 이제 어제 3일 전에 이 글을 발행을 했는데 여기 학원에서 저한테 내일 배움 카드로 그 자기네 학원을 홍보해주는 글을 써주세요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써주세요.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위에 지금 노출을 시켜줬는데 노출을 시켜주고 15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이 글 하나 쓰는데 2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거죠. 1시간에 7만 5천 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단가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12월에 했던 건데요. 제가 12월에 했던 거를 보면은 총 19건을 진행을 했어요. 19건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그 단가가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거는 15만 원짜리도 있고요. 어떤 건 5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20만 원짜리도 있고 빵 원짜리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서 같은 경우는 저는 협찬을 거의 무조건 받는 편인데 도서는 돈을 지급해주지 않고 책만 지급해주거든요. 근데 무조건 받아요. 전 도서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업체들이랑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10월에 이제 이게 제 앞부분을 삭제해가지고 10월 거의 이 금액이 2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수익의 메인 수익이거든요. 이게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래서 12월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240만 원 정도의 그 실제 이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240만 원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2022년에 따져봤을 때는 제가 이 광고비로만 한 2,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메인 수익이에요. 이 광고 및 제휴 수익이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블로그의 운영 방법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광고가 들어오려면은 어쨌든 어떤 키워드로 내 글이 노출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이 사람의 블로그가 내가 광고를 하고 싶은 키워드가 노출이 돼 있네. 예를 들면 내일 배움 카드 이런 키워드로 내가 이미 노출을 시켜놓으면은 이 키워드로 나 광고하고 싶은데 이 사람 글이 노출돼 있네. 이 사람한테 내 글 좀 써달라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제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광고를 하고 싶은 키워드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내 글들이 그 네이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광고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요.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업체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체험단이 기본입니다. 체험단이라는 게 있어요. 체험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레뷰라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뷰라는 사이트는 광고를 하고 싶은 광고주들이 여기에다가 광고를 요청을 해요. 그럼 얘네가 이거를 리스트업을 이렇게 쭉 해줍니다. 리스트업을. 그러면 블로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체험단을 들어가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신청자들 중에서 이 광고를 집행할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발이 되면은 이 제품을 받거나 아니면 원고료를 받아가지고 글을 써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주제별로 차이도 있고, 예를 들면 일상이나 맛집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그렇겠죠. 당연히 맛집 광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맛집 리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일상글 쓰는 사람이고 맛집 방문에 대한 리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체험단 사이트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죠. 이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이에요. 왜냐면은 블로그를 하시는 분의 대부분들이 여성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주부이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생활비 방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식을 해야 되는데 체험단을 받아서 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육아 블로거를 운영을 하면은 육아용품을 받아가지고 계속 쓰고 그 대신 내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생활비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단점은
현금 수익이 창출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익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경제 분야라든가 교육 분야 이런 분야를 보면은 이 대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경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내일 배움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 그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페이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 리워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내가 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블로그를 하려는지와 이 광고 제휴랑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있어서 그러니까 5가지 중에 이 두 번째 요소도 내가 주제를 선택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거는 요 광고랑 상품 판매가 좀 더 대중적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웰시님이랑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 자기 본인의 어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활용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뭐 물건을 배송해주는 그 일을 했었는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별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 포인터인데 별까지 쏴지는 엄청 강한 레이저 포인터 있거든요. 별지식이라고 검색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파워링크 광고가 나오고 여기 쇼핑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리뷰를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제 글이 딱 3번째에 딱 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이면 이걸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걸 클릭해서 들어와 보면은 제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진짜 딱 세 보이네. 이거 진짜 이렇게 나가네. 해가지고 이렇게 리뷰 좀 보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좋다,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이거 어디서 사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후킹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클릭하면 제 상품 구매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하나의 광고의 매체로서 활용하는 또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또 브랜딩 블로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나중에 상품을 론칭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방법들을 또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레퍼럴이란 게 있을 수 있어요. 레퍼럴이라는 거는 추천인 제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테크나 이런 거 하면은 누군가의 추천인을 적고 들어가면 그 추천받은 사람한테도 보상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디가 A인데 B라는 사람이 여기에 가입을 할 때 추천인의 A를 써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입을 하면서 뭐 이 사람한테도 1,000원이 주어지고 A라는 사람한테도 1,000원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리워드로 보상받는 걸 레퍼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데 코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코인이나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레퍼럴도 굉장히 할만합니다. 레퍼럴을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늘 저도 지금 레퍼럴 저는 MEXC 거래소라는 코인 거래소에 레퍼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의 아이디를 적고 가입하신 분이 25명인 거예요. 25명.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주는 거냐면 이 사람이 25명이 이 MEXC라는 이 거래소에서 막 거래를 해요.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수료의 일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가 10,000원이다. 근데 그 중에서 50%를 너에게 지급할게. 그러면은 5,000원이 저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래는 단가가 크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와 봤는데 49 USDT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49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 6만 원 그 정도의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또 수익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로 결산을 막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다양한 추천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월 단위로 결산을 하는 거죠. 이번 달 앱테크 수익 결과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글을 쓰고요. 거기에 내 추천인을 하나씩 다 넣어놓고요.
그럼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또 수익을 또 넣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앱테크에 관련된 정보를 취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 거를 자꾸 또 관심 있게 보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의 추천을 또 적어주면서 가입을 해준다는 거죠. 한 경제 블로거 분 중에는 이 한 달에 앱테크 이 레퍼럴 수익만 400만 원 이상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 말고 뭐 GS 프레시 마켓컬리 막 이런 거, K뱅크 이런 거 해가지고 레퍼럴 해가지고 한 달에 400만 원 수익을 인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코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레퍼럴 수익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버는 분들도 많고요. 네. 블로그 실력이 충분해지면 블로그를 대행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대행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내가 대신 운영해 주는 거를 말하죠. 이거는 내가 이제 블로그에 어느 정도 운영 능력이 출중해지면은 선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블로그 대행을 맡길 정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블로그를 운영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이가 좀 셀 수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실력만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요. 그래서 저도 이 블로그 대행을 해봤는데, 저는 시그널 플래너라는 보험 업체에 그 보험 이 블로그 대행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행도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지필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글 목록을 할당을 해주면은 그중에 내가 쓴 글들 이렇게 글 선택을 해가지고 글을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를 글 하나 쓰는데 건당 1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한 달에 5-6개 정도 써가지고 이것도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었다. 근데 저는 욕심은 사실 이 5명 정도 같이 했었거든요. 이 지필진을. 근데 저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혼자서 예를 들면 이런 블로그에 하나 대행을 해준다. 그러면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은 벌 수 있겠죠. 이런 업체 걸 해주면은. 근데 한 3개 정도, 그래서 이런 업체 블로그를 내가 3개 정도를 대행을 해준다? 그러면 바로 월천이 되는 겁니다. 3개, 4개 정도만 대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의 실력이 높아지게 되면 저처럼 이 다음 스텝으로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블로그를 알려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기반으로 한 전자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5가지 정도의 수익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내가 물론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어요. 내 블로그가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것들 모두가 가능해지는데 처음부터 이 모든 거를 다 고려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벅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어떤 스텝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수익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구상을 해 두시고 접근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순서를 따져보자면은 애드포스트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수익화가 될 거고요. 근데 굉장히 수익 수준이 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단 수익이 빠를 수 있고요. 내가 뭐 상품을 판매한다고 치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레퍼럴도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코인이나 레퍼럴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그것과 관련된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수익화는 단기간에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진 않고요. 시간이 좀 흘러야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의 기반이 갖춰져야 수익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익화 방법들을 이해를 하셔야 내가 지금 주제를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이미 주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분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글쓰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수익화 방법을 결정하면 운영 방법이 나온다.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그 다음에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을 때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없으신가요? 어, 네, 원희님. 네.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광고나 제휴글을 많이 쓰면은 사람들이 흔히 저품질 블로그가 됐다는데, 네네. 그거는 아닌 건가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가 광고 글을 판단하는 논리와 그런 로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게 또 어뷰징이라는 또 그러니까 약간 불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광고를 쓴다고 해서 저품질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행위가 계속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품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 가능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광고 업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광고 업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블로그들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그 광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포. 그러니까 이게 배포형이 있고 상위 노출을 노리는 그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 배포형이라는 건 뭐냐면 상위 노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이 블로거한테 발행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뭐 가진 이웃들한테도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 사람이 배포를 할 때 얘를 배포형이면 무조건 많이 뿌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1000명한테 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업체가 1000명한테 이걸 뿌리려고 하면은 사실 1000개의 원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 다른 원고를 줘야 되니까. 근데 광고 업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1000개의 원고를 만드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내면 본인들이 자금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못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한테 준 거랑 이 사람한테 준 게 똑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아니면 거의 유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얘랑 얘가 똑같은 글을 올렸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 네이버에서는.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 네트워킹이 됩니다. 네트워킹. 얘랑 이게 네트워킹이 지금 묶여 있다. 또는 얘네들이 이제 똑같은 그 링크가 이제 다 한 군데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글은 거의 다 유사한데 링크.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계속 이게 네트워킹이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계속해서 발행이 되면은 야 얘네 이거 광고성 글이야. 얘네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글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블로그야. 얘네 거 노출시켜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은 저품질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무조건 저품질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원고를 내가 나의 창작물로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네트워킹들이 막 묶여 있는 그러니까 배포형 그런 글들을 발행하지 않으면 저품질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 네네네, 네, 그 시그널 플래너라고 네네, 말씀하신 거, 네. 음, 그런 업체에 글을 쓰려면 수준이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어필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업체에서도 나를 지필진으로 쓰려면은 나의 실력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블로그에 그건 딱 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들이 다 다를 테니까. 그래도 뭐 방문자 수가 꽤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 블로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마치 면접 보듯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딱 정확히 기준을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먼저 접근을 했던 건 아니고 광고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저를 좋게 평가를 해줘가지고 지필진으로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컨택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화 수단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모든
수익화 수단의 가장 기본은 이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라는 거는 내 블로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 블로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야 내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돼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애드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광고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방문자 수가 많아지니까 나에게 광고를 요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레퍼럴 이런 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게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인데 이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게 상위 노출이라는 겁니다. 어떤 키워드로 내가 글을 썼을 때 그 글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상단에 걸리는 것, 그게 이제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웃 피드를 통해서도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이 한 명 있는 사람이랑요. 이웃이 1만 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을 때 이웃이 한 명인 사람은 누군가의 피드에 노출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한 명한테만.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쓰면은 1만 명의 피드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글을 읽고 안 읽고는 이 1만 명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일단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늘리는 게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근데 이웃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에는 속도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웃을 늘리는 활동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늘려야 돼요. 네,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외부 유입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외부 유입이라는 거는 블로그가 있으면 다른 플랫폼들 있죠. 유튜브도 있고 밴드, 뭐 카페, 지식인, 뭐 카카오뷰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외부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로 이게 유입을 가져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유입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주면은 요 상위 노출, 이웃 피드, 외부 유입 요 한 3가지 정도 요소를 바탕으로 내 블로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리고 블로그 수익화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블로그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어떤 활동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글을 쓰고 내 친구들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죠. 이렇게. 이거 내가 글 썼으니까 좀 봐라.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또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활동들이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위 노출을 근간으로 하긴 합니다. 왜냐면 상위 노출 이게 대부분의 왜냐면 이 상위 노출이라는 게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유입이 되는 게 구매 전환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이 A라는 키워드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사람은 A라는 거를 해결이 될 때까지 뭔가를 서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내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서 연동된 상품이 판매되면은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품 전환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웃 피드는 예를 들면 이웃은 내 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냥 들어와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 노출이 업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노력해야 될 게 일단은 상위 노출입니다.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어떤 키워드로 블로그에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나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잠시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블로그에 이제 그러면 네이버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블로거들의 글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상위 노출 시켜주는지 그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알아볼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요. 그 다음에 또 2교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56분까지. 네, 56분부터 시작할게요.
네, 화면은 꺼주셔도 좋습니다. 아빠, 이제. 원희님이랑 동행님이랑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중간에 있으시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게 또 이게 사실 좀 뭔가
알면 예를 들면 내가 좀 블로그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해보고 했으면 오히려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질문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그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또 어렵게 설명이 되는 경우,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그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도 네네. 될까요? 네네. 저기 인플루언서라 그랬는데 그거 하는 조건이나 네. 아니면 뭐 이달의 블로그 같은 뭐 그런 표시가 있던데 그게 같은 건가요? 그건 다른 건데 네. 이달의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이제 그 주제별로 순환을 해가지고 그 주제가 지금 33개인가 정도 되거든요. 카테고리가. 근데 거기서 네이버에서 한 5, 6개 정도 주제를 정해가지고 매달 분야를 정해요. 예를 들면 이번 달은 경제, 뭐 패션, 여행 이쪽 분야에서 이달의 블로그를 정한다. 그리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달의 블로그라는 마크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메인 주제를 가지고 네이버에 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고요. 네이버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인플루언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플루언서를 달아주고 없다라고 하면은 안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좀 한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달의 블로그를 막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고 인플루언서를 중간 목표로 설정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기준이 명확하게 네이버에서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말이 많아요. 왜? 훨씬 뭔가 그 방문자 수도 없고 글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고 방문자 수가 막 10,000명이 넘는데도 인플루언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이제 지금 이번 달에 전자책을 쓰는데 주제가 인플루언서 선발 이거거든요. 선정 데이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선정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방문자 수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고 뭐 주제에 대한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그럼 저희가 수익화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애드포스트 뭐 기준에 맞춰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은 뭐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면 근데 그 부분은 또 그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장점이 나중에 제가 그 섹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섹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이게 여기 네이버의 고민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지식백과를 먼저 띄워줄 거야. 아니면 블로그 글을 먼저 띄워줄 거야. 뉴스를 먼저 띄워줄 거야.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키워드마다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플루언서 섹션, 그래서 섹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플루언서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플루언서들 글만 나오는 섹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블로거들에 비해 가지고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글을 노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섹션이 더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 대신 그 섹션에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글을 쓰고 키워드 챌린지라는 것에 도전을 해야 돼요. 키워드 챌린지를 해야 되고 그럼 네이버에서 또 거기서 순위를 돌려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막 순위를 매겨주거든요. 그래서 3위권 이내에 들어가면은 또 그게 뭐 상위에 노출되고 근데 그거는 엄청 빨리 내려가요, 글이. 그러니까 3위권 안에 딱 들어갔다가도 왜냐면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글을 막 써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내 순위가 또 내려가잖아요. 그럼 상위 노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에 도전을 하면은 뷰 탭에 있는 글이 없어져요. 노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내 순위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글을 엄청 빨리 많이 써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수익화랑 직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결이 되는 건 아니고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고
수익화를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트랙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되면 수익화를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 거는 맞죠. 왜냐면 하나의 섹션을 더 내가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네이버의 대부분의 수익이 검색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 수익.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의 대부분의 수익이 광고 수익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 네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3천만 명이 블로그만 해도 3,200만 개라는데 3천만 명이 하루에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3천만 명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업주들은 네이버에 광고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 딱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 배너 광고 있죠. 이거. 이 광고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해요. 여기에 노출시키는 이 광고 비용이. 이런 데 노출시키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비싸다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일주일 건다 그러면은 몇 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 광고 비용 자체만으로도. 네이버가 이걸로 돈을 벌어요. 근데 네이버가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죠. 근데 강력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구글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구글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글 검색할 때는 구글링이라는 또 전문 용어가 있죠. 구글 검색을 해봐라. 구글링 해봐라. 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네이버는 그런 용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네이버가 그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검색했을 때 좋은 결과, 그들이 원하는, 검색자가 원하는 문서를 제공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최적화된 문서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게 네이버가 이 광고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는 항상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검색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글들을 상에 노출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코로나에 대한 글을 쓰는데 초등학생도 글을 쓰고 대학 교수도 글을 써요. 근데 그 글이 대학 교수가 쓴 글인지 초등학생이 쓴 글인지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당연히 대학 교수가 쓴 글을 네이버가 노출을 시켜줘야 사람들이 좀 더 그 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글을 어떻게 노출을 시켜줄 거냐? 그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네이버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의 이 검색 알고리즘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의 블로그의 노출 알고리즘을 보면 뭐 이름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최초에는 리브라라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신뢰성 높은 출처에서 좋은 정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좀 더 그 정보의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블로그 활동을 그 분야에서 블로그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일수록 좋은 글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 리브라라는 거를 적용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불펌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펌.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쓴 좋은 글을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소나라는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불펌이나 불법 복제 등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강화되었다.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원희님한테 설명드렸던 그거죠. 광고글이나 아니면은 어뷰징, 원작자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위 노출이 되는 경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생겼다고 해서 그 전에 있던 알고리즘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소나가 나와서 리브라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들은 아닙니다. 계속 이게 조금씩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 제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리브라나 소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랭크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C랭크를 이해해야 되고 이 C랭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다이아라는 로직이고 그럼 다이아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지식 스니펫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우라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이 알고리즘은 이제 이 지식 스니펫을 뭐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현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 부분까지 딥하게 이렇게 좀 깊게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C랭크, 다이아, 지식 스니펫,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 이 네 가지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C랭크 같은 경우에는 C랭크를 그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라고 하면은 신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도. C랭크는 신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 블로그가 신뢰도가 있는 블로그냐 없는 블로그냐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 애가 신뢰가 있어 없어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품질이 되면 검색에 노출이 안 된다라는 게 네이버가 이 블로그는 신뢰도가 없는 블로그야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도를 그러면 평가하는 요소가 있을 텐데 네이버에서는 이런 거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도인데 이 신뢰도와 인기도는 맥락, 콘텍스트, 내용, 연결된 소비 생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맥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특정 분야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운영을 해온 블로그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경제 분야를 계속 쓰고 있는 블로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어느 날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패션에 대한 블로그 이게 그 신뢰성이 있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물론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운영했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콘텍스트를 의미하고요. 내용은 이거죠. 제목은 A라고 써놓고 본문에는 계속 B만 주저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용이 제목과 이런 게 컨텐츠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럼 좋은 컨텐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연결된 소비 생산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쓴 글을 읽는데 안 읽어요. 초반에 읽어보고 그냥 다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아웃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의 그 소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쓴 이 글 자체가 좋은 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C랭크가 쌓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총 6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거를 뭐 내가 다 외우겠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듣고 이해하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제목, 본문, 이미지, 링크 그러니까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서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는데 이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진이 이 글과 연관이 있는지를 또 보고요.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링크를 넣었어요. 근데 이 링크가 지금 이 본문의 글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하나가 좋은 글이냐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좋은 글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블로그 컬렉션을 의미하고요. 네이버 DB 같은 경우에는 읽어볼게요.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컨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보유한 컨텐츠 DB라는 거는 글을 쓸 때 보면 이 우측에 뭐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DB들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 뭐 글감이나 이런 것들 있죠. 뭐 책, 영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DB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은 그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 공식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출처가 좀 명확한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데에서 내가 뭘 따왔다 그러면은 이제 출처에 신뢰도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네이버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떤 DB들을 활용해서 글을 작성을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인데 이 부분이 좀 모호하긴 해요. 모호하긴 한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예를 들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적을 때도 네이버에서 네이버 인물 정보가 있잖아요. 그 인물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인물 정보와는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출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을 포함해서 쓰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치로그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사용자의 소비를 본다는 겁니다. 사용자 소비. 내가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읽고 있는데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딱 글을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 온전히 읽으면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크롤 내리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겠죠. 스크롤 내리면서 이런 활동들이 네이버가 다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처음 읽고 쭉 내려가지고 밑에 조금 읽고 아웃 했다. 그러면은 이 글이 좋지 않은 글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검색 로그 데이터, 여기서의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문서가 인기 있는 문서냐 없는 거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치 로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 스코어라는 건 또 뭐냐면은 여기는 보면은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한다. 라는 건데 이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크랩입니다. 스크랩. 누군가가 이 블로거의 글을 계속 스크랩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랩을 해간다라는 거는 이 글이 좋아가지고 누군가가 그 자기만의 그 블로그나 이런 거에 보유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다른 그 예를 들면 웹문서, 뉴스나 이런 데서 내 블로거 글을 링크로 달아주는 거예요. 아예 내 블로거의 글을 이 블로그에서 참고했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달아줘요. 그러면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이런 경험을 저는 여러 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한 노메세드라는 블로거의 정보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어떤 경험 해봤냐면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쓴 블로그의 내용을 그 드라마의 인물이 그 네이버에 검색하는 그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내보내도 되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좋다 내보내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른 사이트 이 네이버 블로그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내 블로그 글을 자꾸 퍼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 블로그로 접속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체인 스코어고요. 블로그 액티비티는 이거는 단순하죠. 블로그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입니다. 블로그에서 활동 지표를 참고해서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지를 블로그를 계산한다. 이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아니면은 댓글을 단다던가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글을 얼마나 자주 많이 쓰는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쓴 사람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블로그 액티비티가 빨리 늘어나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글 하나하나의 요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블로그 액티비티는 내가 블로그 글을 1개 쓴 사람이 활동성이 높을까요? 2개 쓴 사람이 활동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2개 쓴 사람이 활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랭크 요소에 있어가지고는 글을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로그 에디터 점수라는 거는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의미해요.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게 또 C랭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가 어떤 글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하겠지만 한 주제를 꾸준히 운영한 사람이 좀 더 신뢰성 있는 글을 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 분야 블로그를 운영하면 경제 분야 블로그만 쭉 쓰는 게 이 C랭크를 쌓는 데 훨씬 좋은 거고요.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주제, 그 C랭크는 또 주제별로 쌓이기도 하거든요. 주제별로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주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은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그 평가 요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C랭크는 또 주제별로 쌓이는데 그 주제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1개일 거고 여기 2개가 더해져 가지고 아마 33개일 거예요. 그 주제가.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2가지 정도의 주제를 운영한다고 해도 한 가지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가지 정도 운영한다고 해도 뭐 8대2 정도 또는 9대1 정도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건 네이버에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꾸준하게 블로그를 운영할수록 C랭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누적되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자주 바꾸는 것보다 블로그를 유지하고 잘 바꾸어 나가는 것이 검색 노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럼 그것들을 기반으로 블로그의 활동성, 그 액티비티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그걸 버려두고 새로운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블로그를 활용해서 잘 운영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랭크가 6가지 요소들이나 평가를 하면서 하니까 엄청 사실 C랭크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C랭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C랭크라는 알고리즘만 적용하면은 초등학생이 막 글을 엄청 오랫동안 쓰고요. 활동성도 많이 쓰고요. 네이버가 원하는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글을 잘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운영해가지고 C랭크가 높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글을 썼어요. 전문성 있는 글을. 근데 이 블로그 자체가 C랭크가 낮아요. 얘는 블로그 자체가 C랭크가 높은 거고. 그러면은 검색 결과에 어떻게 나오냐? 초등학생이 대충 쓴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C랭크라는 거는 글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 블로그의 전반적인 신뢰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로그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블로그 지수. 블로그 지수가 뭐 일반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1에서 5, 준최 1에서 5, 그다음에 최적 뭐 1에서 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준최 1, 2, 3, 4, 5, 최적 1, 2, 3 이렇게 갈수록 이 블로그의 그 지수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C랭크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상위 노출에 유리한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C랭크가 가진 문제점, 이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만으로 상위 노출을 결정했을 때 C랭크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다이아 로직입니다. 다이아 로직. 다이아 로직은 이 개념도를 통해 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용자가 있어요. 검색 사용자가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엄청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겠죠. 결과값들이 나오겠죠. 결과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해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글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아니면 뭐 댓글을 달고 질문을 하고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검색 사용자의 그게 이제 로그로 다 남는 거죠. 로그로.
로그로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예를 들면 뭐 C랭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검색 사용자의 선호 문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서들을 다이아 모델이라는 AI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글이 A, B, C라는 글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A, B, C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A 글 들어갔다가 1분 읽고 나와. 바로 거의 이탈해요. B 나왔다가 이것도 1분 읽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C 글을 읽었을 때는 한 5분 정도 읽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 개의 글 중에서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 세 개의 글 중에서 어떤 글이 가장 좋은 글일까요? 당연히 C라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겠죠. 이 C라는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거를 그럼 C라는 글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다. 이런 형태로 글이 작성된 글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답이라고 표현하죠. 이 글이 정답이야.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특허에 보면은 이 글이 정답 문서다라고 이 AI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계속 공부시키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글이 또 나오잖아요. 새로운 글이. 어떤 키워드에 의한 새로운 글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다이아 모델이 돌린다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 문서가 정답 문서에 가깝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 점수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0점에서 100점까지 준다. 그러면 이 글은 정답 문서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 다이아 모델을 돌렸을 때는 100점 만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C랭크가 모두 무시되고 다이아 로직만 돌려가지고 랭킹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C랭크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와 이 순위를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 어떤 글을 노출시켜 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A 블로거는 C랭크가 50점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B 블로거는 C랭크가 40점이에요. 그럼 이 둘이 똑같은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의 글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정답 문서에 가깝지 않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다이아 로직엔 30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B 블로거는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을 썼어요. 그래서 45점을 받았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하면은 누구의 글이 노출된다? 이 사람의 글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랭크가 가지는 한계점을 이 다이아 모델이 100%는 아니어도 일부분은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정답 문서에 맞는 글쓰기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이아를 어떻게 그러니까 C랭크는 글을 많이 쓰고 그 앞에 있는 6가지 조건을 충족시켜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럼 다이아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근데 이제 다이아 이거를 로직을 적용하고 네이버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C랭크가 높은 사람이 다이아 모델에서 좋은 점수를 받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로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좋은 글을 꾸준히 써왔던 사람이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정답 문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C랭크가 높은 사람의 글이 상위 노출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3개 정도 되면 상위 노출됐어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예를 들면 C랭크가 다 높아요. 사용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죠. 예를 들면 이 글을 접속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접속을 해가지고 좋은 로그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5분 정도의 평균 사용 시간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 다이아 로직이 이 문서를 정답 문서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이 블로그가 C랭크가 높은 블로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랭크가 높은 블로그가 다이아 로직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상위 블로거들을 모방을 해야 돼요. 상위 블로거들을 모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퇴직금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현재 이거에 의해서 퇴직금이라고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이 어떤 건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들이 어떤 글들인지. 왜냐하면 이 글들은 C랭크가 높은 그 블로그일 가능성이 높고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글을
모방을 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모방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쓴 글자 수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제목이라든가 본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글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에 상위 랭크되어 있는 블로거들 있죠. 아까 원희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원희님이 지금 그 썸네일이랑 이런 것들을 상위 블로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벤치마킹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읽어보고 그거를 내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아로직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답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일수록 좋은 블로그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은 되지 않는데 내가 정답 문서에 가까운 글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네이버에서는 이 블로그를 좋은 블로그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 블로거들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저보다 랭킹이 높은 사람들을 다 이유 추가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걸 계속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글을 발행하는지,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요. 이걸 좀 보다 보면은 눈에 익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글의 흐름이라던가 키워드를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떻게 반영을 한다던가 몇 번 반복을 한다던가 이미지는 몇 번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 인용구 중간에 소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쓴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내가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을 하면서 내 블로그를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이아 플러스라는 거는 검색자의 성향을 반영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엔 두 가지 요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 구체적인 정보라는 거는 맛집 리뷰를 한다. 그러면 메뉴, 가격, 위치, 주차장 정보, 맛 이런 것 등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간 글을 좀 더 좋은 글로 평가한다라는 게 이 다이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블로거들 중에는 블로거들이 글을 쓸 때는 우리 댕댕이랑 강아지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거들은 우리 댕댕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색하는 사람들은 댕댕이라고 검색하지 않잖아요. 강아지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댕댕이라는 워딩을 쓴 거랑 강아지로 워딩을 쓴 거랑 둘 다 똑같이 평가를 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또 댕댕이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양하게 써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똑같이 쓸 때도 유사한 단어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 그래서 이 다이아 플러스는 그런 부분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되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스니펫입니다. 지식 스니펫. 이게 최근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아우라라는 이 알고리즘이 이 지식 스니펫을 뽑아내는 그 알고리즘이랑 비슷한 건데 이게 지식 스니펫은 거의 왕입니다. 왕. 킹이에요. 킹. 얘가. 왜냐면은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모든 섹션을 통합해서 가장 상단에 노출돼요. 가장 상단에. 여기 보면 수소, 전기, 자동차, 전기차 작동 원리라고 하면은 통합, 뷰탭, 이미지, 지식인, 인플루언서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지식 스니펫이 가장 먼저 노출돼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정보가 어떤 건지를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여기다 띄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 문서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고 가장 좋은 문서를 얘를 1등 문서로 무조건 띄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 스니펫에 걸리면은 방문자 수가 엄청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노출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지식 스니펫 특징이 정보 요청, 수정 요청이 있어요. 이 정보 오류, 수정 요청.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로 검색을 했는데 너네들 네이버가 이거 1등이라고 해놓고 이거 공개를 해놨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정보도 아니고 완전 옛날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없는데 이것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게 1등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아무튼 지식 스니펫은 네이버가 뽑는 1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 아우라라는 이 알고리즘이 네이버 서치앤테크에 공지가 되면서 이 문서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는 또 과부하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첫 번째는 구조화된 정보입니다. 이 구조화된 정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참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용구를 이렇게 소제목처럼 쓰는 거 있죠. 소제목처럼 이렇게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제목처럼 중간에 인용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 이 글은 이 문단이 3개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통상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소제목이니까 어떤 키워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퇴직금, 뭐 지급 조건,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화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 소제목이나 인용구들을 활용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표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표랑 이미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그 지식 스니펫에 얻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표현하고 있는 게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가진 글들이 지식 스니펫에 노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확은 둘째치고 우리는 디테일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글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디테일하다는 거는 엄청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걸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충분한 글자 수를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C랭크, 다이아 로직, 그 다음에 다이아 플러스, 그 다음에 지식 스니펫까지 했고요. 마지막 이제 스마트 블록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네이버가 최근에 검색자들의 트렌드를 반영을 한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탐색형 검색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독을 해둔 채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크롤을 올리면은 내가 구독한 채널의 여러 가지 중에서 올라와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 선택한다라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정답을 요구하는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경기 캠핑 가볼 만한 곳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정보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캠핑 이렇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뭐 트렌드는 어떻고 이 캠핑을 검색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내가 몰랐던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탐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그러면은 많은 글들을 노출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블록으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캠핑 카페, 캠핑 원풍기, 캠리니, 캠핑 준비물 리스트. 그래서 여기에 또 3개씩 이렇게 노출되죠. 3개씩. 3개씩. 이렇게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상위 노출되면은 5개밖에 노출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곱하기 3이니까 18개까지도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검색 노출 결과가 재밌는 거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노출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장소,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성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네이버 검색자들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0대인데 내가 이걸 검색하면 30대들이 많이 30대 남성이 많이 검색하는 스마트 블로그로 엮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블록은 이 초보 블로거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기존의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위기이고요. 오히려 기회인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뭐 키워드를 분석하고 할 때 이제 그 키워드를 뽑아내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키워드 관련된 거를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C랭크는 전문성과 집중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뢰입니다. 신뢰. 블로그의 신뢰성이고요. 다이아로직은 퀄리티랑 소비 반응. 그러니까 이게 정답 문서이냐 아니냐, 이게 좋은 글이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글이냐 아니냐고요. 지식 스니펫은 개조식으로 써야 되고 글자 수가 많은 게 좋다. 이거는 킹이다, 1등이다 이거는. 그리고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은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근데 대응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 블록을 노리고 글을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노출시켜주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블로그 운영 주제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C랭크를 잘 받기 위해서요. 운영 주제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로직, 사람들의 소비 반응이 좋기 위해서는 좋은 퀄리티의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가독성도 당연히 구비가 돼야 됩니다. 가독성이 나쁘면 읽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나가요. 읽다가 보기가 불편하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만 해줘도 되거든요. 뭐 그림의 테두리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글자 색깔을 진하게 한다든가 좀 색깔 변화를 준다든가 그 정도만 해도 가독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것. 그리고 명확한 구조, 서론, 본론, 결론, 구조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본론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하나씩 탁탁탁 넣어줘가지고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지식 스니펫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표를 넣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 가지고 충분한 글자 수를 써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알고리즘 들으면은 좀 머리 아프시죠? 이게 어떠세요? 하루 신기님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신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죠? 복잡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기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글을 쓰고 이게 내 글이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면 애초에 분석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상위 노출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쓴 글이 상위 노출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은 왜 노출이 안 됐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모르면.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2시간 수익화 방법이랑 논리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오늘은 약간 개념적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단 이렇게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고 내일부터 당장 블로그 운영해보세요. 딱 이렇게 하면은 딱 이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이 그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결정하고 제목을 짓고 글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는지, 이거는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C랭크, 다이아로직, 지식 스니펫, 스마트 블록, 요거 4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에 우리가 공통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말이 안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저 나중에 여기서 계속 얘기할 때도 지금 C랭크가 낮기 때문에 이 글은 키워드를 도전을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C랭크? C랭크가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전히 막 머릿속으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딱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비디오 그 블로그 각 순위를 이제 통계표로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뭐 시랭크나 다이아라든가 이런 점수까지 다 나와 있는 것 그런 통계도 있던데 그건 어디 가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그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블로그 지수랑 C랭크나 다이아로직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리뷰 돌격대였나? 그 사이트가 아마 내 블로그의 C랭크 점수랑 다이아로직 점수까지 다 알려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지는 않고 체킹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커리큘럼 운영하면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C랭크와 다이아로직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를 발생시키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일 단위로 순위 변화를 체킹을 할 수 있는 게 블랙키위라서 블랙키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블랙키위에서 나와 있는 순위는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된다는 것은 C랭크 플러스 다이아로직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랭킹으로만 제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리뷰 돌격대가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그건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나중에 톡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내일 위해서 예습하거나 오늘 복습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자기의 블로그 운영 주제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수익화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게 블로그 주제를 어떤 거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방향이 딱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셔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내가 앞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겠다라는 또 이 방향성을 정하고 일단은 주제를 정하고 글을 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5가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내일 예습까지 한다고 하시면은 너무 저는 감사한데, 내일은 이제 키워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한번 제가 딱히 공지를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 생각만 한번 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글을 썼을 때 이 키워드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 글이 노출되었으면 좋겠다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내가 브랜딩을 하고 할 때도 이 키워드들을 내가 독점을 해야지. 그러면은 내 상품을 홍보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면은 내일 그 키워드랑 이런 거 제목 짓는 법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시기 전에 저도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아까 전에 다이아 활용법 할 때 네네. 상위 노출된 글들을 보고 모방해 보면 좋다고 하셨는데, 음. 근데 모방하면은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놨고 그런 글의 구조를 만들어 놨을 텐데, 그걸 제가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쓰고 제가 더 노출이 잘 되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원조인데 이 사람이 내 걸 빼들어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주진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당연히 똑같이 쓰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건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동안 많이 쌓아 있었던 것에 내가 그냥 한 발 더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들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예를 들면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순수 창작물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좀 쉽게 정답을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퇴직금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퇴직금은 뭐고요? 퇴직연금 종류 DC형, DB형, IRP가 있고요. DC형은 뭐고, DB형은 뭐고, IRP형은 뭐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이렇게 정보성 내용을 전달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것이 사실 어떤 특정 범주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그 글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방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써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포맷,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쓰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지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을 때는 뭐 이런 이미지들을 주로 쓰는구나. 그리고 표를 넣을 때는 어떤 형태로 넣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인용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쌍따옴표를 쓰는구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세로막들을 쓰는구나. 아니면 뭐 점점점으로 들어가는 걸 쓰는구나.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소소하게 그 사람의 포맷이나 글을 쓰는 전반적인 그런 어떤 형식이나 느낌을 보자는 거지. 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내가 보고 베끼자.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블로거들의 글은 절대 베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포맷은 따오는데 내용들은 대부분 뉴스를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이런 데서는 그대로 쓰기도 하지, 블로거들이 쓴 글은 안 가져옵니다. 상위 노출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클 걸리거든요. 네, 똑같이 쓰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 네, 저는 이제 경제나 이제 부동산, 뭐 금융 쪽에 글을 쓰는데 글 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네네. 그래서 혹시 노미세드님은 많이 쓰셨으니까 평균 글 쓰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글을 쓰다 보니까 사실 좀 맥이 좀 빠져요, 저도. 그래서 하루는 경제 글 쓰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뭐 여행 간 것도 쓰고 뭐 맛집도 쓰고 그 다음 날에는 뭐 경제 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글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인데 네. 매일매일 경제 글을 쓰는 게 좋은지 당연히 그게 좋겠죠. 근데 아니면 근데 무조건 이게 1일 1 포스팅을 꼭 지켜야 되는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조금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글 쓰는 시간, 두 번째 질문은 그 주제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써도 되는가로 이야기 네, 드렸습니다. 네. 잠시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여쭤보면 그 카테고리 블로그 통계인가 관리 들어가 보면 카테고리가 네.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카테고리 주제는 그 경제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어떤 글을 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두 개를 선택하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경제인가 금융 쪽에 파트 하나만 비즈니스 경제 파트 하나만 선택을 했는데 제가 사실 여행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도 두 가지를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잠시만요. 첫 번째 글 쓰는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글을 쓰려고 무조건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도 처음에 글 쓸 땐 2시간, 3시간씩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는 짧은 시간 내에 글을 완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퍼펙트하게 글을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다 갖추고 이미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편집해가지고 다 쓰고요. 근데 이 완벽하게 쓰는 나만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루틴을 딱 만든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필요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 삭제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삭제해 나가면서 조금 이제 글 쓰는 게 편해지면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은 글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지금 상황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글 쓰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자전거를 태우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잘 탈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막 엄청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되어야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1시간 안에 무조건 글을 쓰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일단은 모든 이 절차를 한번 걸쳤을 때 내가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숙달이 돼서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는 시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C랭크는 한 개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내 블로그에 뭐 손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C랭크는 분야별로 쌓인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게 내가 경제 글을 쓰면 경제 분야의 C랭크가 쌓이고요. 여행 글을 쓰면 여행 분야의 C랭크가 쌓여요. 그럼 이 C랭크가 내가 경제 글을 발행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C랭크 점수가 있죠. C랭크 점수 플러스 다이아 로직으로 해가지고 상위 노출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두 가지 주제를 운영하면 한 가지 주제를 운영하는 것보다 당연히 C랭크가 늦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내가 경제 분야만 운영했으면 100을 쌓을 수 있는데 경제랑 여행을 같이 운영하면은 경제 50, 여행 50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위 노출이 C랭크가 또 낮으니까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또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가 전반적으로 두 분야에서 모두 다 성장이 빠르게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나는 괜찮아.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블로그 운영 목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행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내가 쓰고 싶은 여행 관련된 글을 쓸 거야. 이거는 취미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운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블로그를 빨리 키워가지고 이걸 통해서 뭔가 수익화를 막 하고 싶어. 그런데 난 여행도 하고 싶어. 여행글도 쓰고 싶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그 서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그 주제 선택하는 거는 이것도 저는 무조건 한 가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블로그 전체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블로그 전체 주제는 경제 비즈니스로 카테고리 제가 선택을 하고 또 게시판마다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게시판마다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도 대부분 다 경제예요. 대부분이. 근데 일부는 제가 일상 뭐 생각을 적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생각을 적는 게시판은 일상 생각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과 관련된 글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또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행에 대한 글을 쓴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행에 대한 글도 경제 분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여행 경비를 줄이는 꿀팁으로 쓰면은 경제 분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컨텐츠를 가지고도 분야를 다르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 블로거라면은 여행 관련된 것 중에서도 비용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은 그것도 경제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주제는 한 가지로 통일을 하는 게 매우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의 문제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이 나는 블로그를 막 엄청 빨리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일상의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뭐 소소한 즐거움을 얻는 게 내 블로그 운영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은 여행글 뭐 그런 걸 같이 써도 되죠. 이해되셨나요, 윤케이님? 네, 이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오늘 2일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그 사무장님이 그냥 러닝메이트 저희 라이프 리빌딩 카페에다가 오리엔테이션 좋았다고 또 좋은 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또 힘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또 그 강의를 1차적으로 드렸는데 그 제가 체크리스트 드렸잖아요. 그 스프레드 시트에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제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입력을 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분이 제 블로그 리빌딩 전자책을 사 주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전자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은 좀 더 그거를 좀 채우기 쉬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좀 제한된다라고 하시면은 제 블로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 제 블로그에 그거에 관련돼서 다른 내용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점점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다 준비가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미리미리 체크리스트를 한번 훑어봐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씩 다 이야기 드릴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체크리스트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미리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안 주시는 거죠? 강의 안이요? 네. 왜 그러냐면 요약돼 있어서요. 강의안은 지금까지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린 적은 없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또 강의안은 약간 소중해서 필요하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필요하시면 부탁합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PDF 파일로 전환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걸어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만 좀 공유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2시간 연속으로 해가지고 11시가 되었네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내일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녹음 좀 부탁드려요. 네, 녹화했고 고맙습니다. 녹화한 거는 네. 제가 또 유튜브에 업로드한 다음에 링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원 씨.